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 내용이 오늘 공개됩니다. 주식 배분에 따라 삼성 지배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미술품 기증과 사재 출연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30살 이상 장병 1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새 환자는 크게 늘어서 7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 처리가 버거울 정도로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각국 외교 공간에서도 집단 감염과 사망이 속출하자 국제사회가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정상 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내놓은 계산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두 번째 추기경인 천주교 정진석 추기경이 전종했습니다. 향년 90세로 지난 2006년부터 서울대교구 추기경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삼성그룹이 오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 상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식 배분에 따른 삼성의 지배 구조가 어떤 변화가 올지, 또 미술품 기증과 이건희 회장이 약속했던 사재 출연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가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 등 19조 원대 가치의 천문학적 유산을 남겨 주식 상속세만 11조 원이 넘습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물산, 생명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7%에 불과해 아버지가 남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지배력 강화 차원에서 배분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건희 전 회장이 그렇게 쓰러지신 이후에 보면은 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돌아갔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아마도 상속 관련해서도 그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만 최대 3조 원에 이르는 미술품 등을 모두 상속받는다면 주식 외 유산의 상속세 규모는 1조 원을 훨씬 웃돌 전망입니다. 13,000여 점의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상속인들이 1조 원에서 2조 원대 규모의 미술품을 사회에 내놓는다면 그만큼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세 개의 감정기관들이 서약서를 쓰고 감정을 참여를 했었는데요. 아마도 뉴스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은 이번에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뭐 대단한 컬렉션임에는 분명한데, 이건희 회장이 과거 약속했던 사재 출연도 1조 원 안팎 규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난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재산 일부를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 일가가 13조 원 안팎의 역대급 상속세를 5년간 나눠내더라도 배당금이나 기존 재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세법이 무척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통큰 사회 공헌이 이루어지면 삼성전자를 세계적 반도체 회사로 키운 이건희 회장의 평판이 더욱 높아지고 재계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유입니다. 수백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서 21대 국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다시 나온 이상직 의원. 평소 취재진이나 동료 의원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온 그였지만 그 마녀 사냥식의 무책임한 보도는 제발 자제해 주시고요. 제가 말한 그 말은 하나도 여기 계신 분들 한 줄도 안 싫지 않습니까? 검찰은 수사 초기에 저에 대해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한 속을 드러내지 않고 말을 아꼈습니다.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법정의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판단은 구속이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던 이상직 의원은 곧바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이 이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그 죄목만 4가지입니다.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약 540억 원 상당의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4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가장 주된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회사 돈 53억 원가량을 횡령해 이 중 일부를 딸의 포르쉐 SUV 리스와 월세 수백만 원짜리 오피스텔 임차 등에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힘겨운 법리 싸움을 벌이게 된 이상직 의원. 21대 국회 들어 2번째 구속이라는 멍에도 함께 치기도 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우리나라 2번째 추기경인 정진석 추기경이 어제 선종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따뜻했다는 정진석 추기경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각막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명동 대성당에서 5일장으로 거행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투명한 유리관에 안치된 고 정진석 추기경은 하얀 제의를 입고 고요히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추모 미사에 참석한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정 추기경을 어머니와도 같이 따뜻한 분이었다고 해고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아버지였다면 정 추기경님은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고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정 추기경은 어젯밤 10시 15분쯤 서울 성모병원에서 노환으로 선종했습니다. 향년 90세입니다. 정 추기경은 지난 2월 심한 통증으로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잘 준비하고 싶다며 수술과 연명 치료를 거부했고 2달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후 장기 기증에 서약한 정 추기경의 뜻대로 선종 직후 각막 기증이 이뤄졌습니다. 추모 미사에 참석한 신도 20여 명은 정 추기경의 선종 소식에 부모를 떠나보낸 심정이라며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매년 세배를 가서 드릴 정도로 정말 추기경님과 각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부모님을 잃은 그러한 마음에 애통한 심정이고 제 신자들한테는 슬픈 날이죠. 어쨌든 추기경님이 늘상 바랬던 그 평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민족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하늘나라 가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실 거예요. 그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교구장으로 치러지는 정 추기경의 장례는 주 교자 성당인 명동 대성당에서 5일장으로 거행될 예정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선종한 정진석 추기경은 한국 천주교의 내실을 다지는 데 초석을 놓은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 관련 책을 60권 이상 쓰면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쳤고 선종 직전까지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 목자였습니다. 이어서 김상우 기자입니다. 정진석 니콜라 추기경은 사제가 되면 매년 신앙생활과 선교에 도움이 되는 책을 쓰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특히 자타가 공인하는 교회법 전문가로 가톨릭 교회법전의 한국어판 작업을 주도하고 해설서만 20권가량 쓰는 등 6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2012년 서울 대교구장에서 물러난 뒤 가톨릭대 주교관에 머물면서 선종 전까지도 저술활동에 매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추기경은 1931년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 재학 중에 6.25 전쟁을 겪은 뒤 사제의 길로 진로를 받고 1961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교황청 우르바너 대학원에서 교회법을 전공했습니다. 1970년 만 39살에 국내 최연소로 주교로 임명된 뒤 28년간 청주 교구장을 지냈고 1998년 김수환 추기경 후임으로 서울 대교구장과 평양 교구장 서리에 임명됐습니다. 2006년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 한국의 2번째 추기경에 임명됐고 2012년 지금의 염수정 추기경에게 서울 대교구장 직등을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재임 중에는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서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가톨릭 생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또 본당 건물을 100개를 신축하고 신자 확충 등 교구의 내실을 다지는데 초석을 놓은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추기경은 자신의 선종에도 대비하며 하느님의 목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8년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료 계획서와 뇌사 시에 장기 기증과 사후 각막 기증서에도 서약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자신의 통장 잔액을 모두 무료 급식소인 명동 밥집과 아동 신학 교육 등에 기증하며 선종 직전까지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크게 늘어서 8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712명으로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443명보다 269명이 많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5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0명, 경남 50명, 충남 37명 등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는 20여 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통영 식품공장에서도 같은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 성남면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직원 2명이 확진돼 업체 직원을 전수조사했더니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천안시는 비상 상황으로 판단하고 회사가 위치한 제5산업단지 내 모든 기업체 직원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로 공장 2층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천안시는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업체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작업 환경보다 한 2m 정도 이렇게 위에 그 창문이 있어서 그렇게 공기 소통에 유리한 환경이 아니에요. 이보다 앞서 공장 내 집단 감염이 보고된 경남 통영에선 접촉자 연쇄 감염을 통해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 통영 식품공장에서 진주를 오가는 통근버스를 함께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 사천 맥주집 관련 연쇄 감염은 누적 확진자가 6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에서 입국한 지표 환자 2명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관련 확진자들을 동일 그룹으로 격리해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2명이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41명에 대해서 변이 바이러스 집단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경남도는 특히 밀접 접촉자들의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는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경찰과 소방관 같은 사회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상대적으로 경찰에서는 접종 예약률이 여전히 낮습니다. 일선 경찰서 지휘부에서 접종을 독려하고 나서자 사실상 강요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접종 시작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김창용 경찰청장. 경찰의 백신 우선 접종은 국민 안전 수호자인 경찰에 대한 배려이자 사회적 책무라며 독려했습니다. 부작용 대기하는 거 다 보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30분 대기하셨다가 가시면 됩니다. 청장부터 접종하고 나섰는데도 현재 경찰의 백신 접종 예약률은 60% 안팎에 불과합니다. 소방은 코로나19 대응 요원들이 한 달여 먼저 접종을 시작해 현재 예약률이 90%에 달합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경찰 내부적으로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달 중순 30대 여경이 백신을 맞고 혈전 의심 증상으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접종을 강요한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 폴렛 등에는 아직 백신 예약을 하지 않은 경찰관을 상대로 간부들이 1:1 면담을 요청하거나 사유서를 내라고 지시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지혈증이 있는데 인사성과에 반영한다니 수갑이라도 차고 백신 맞아야 하느냐고 항의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질병에 걸렸던 사람도 아니고 불안감에 의해서 백신을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불이익한 조치가 취해진다면은 그것도 법의 차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강제가 이루어진다면은 기본권 제한의 문제는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일 뿐 실제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며 강압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접종한 경찰들 대부분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고 오히려 국민은 조기 접종을 부러워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의 예방접종 시기를 6월에서 이달 말로 앞당겼습니다.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해 대상 경찰관은 12만여 명, 접종은 다음 달 8일까지 이루어집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오늘부터 30살 이상 장병 1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군부대와 군병원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은 지휘통제실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등 전방 및 격오지 부대와 항공기, 함정 등 필수 부대부터 이루어지는데 지난 24일 기준 접종에 동의한 비율은 8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희귀혈전증을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보류된 30살 미만 장병 45만 5천여 명에 대해서는 백신 종류와 날짜 등 구체적인 접종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계약한 노바백스와 내년까지 기술 이전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내 허가 절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들어올 백신 2천만 명분 가운데 절반은 3분기까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한국을 방문한 노바백스의 스탠리 어크 회장과 코로나19 백신 조기 공급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천만 명분 가운데 3분기까지 최대 1,000만 명분, 연말까지 나머지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코로나19는 물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도 상당하며 안전성은 물론 보관도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보관해서 별도의 콜드체인 필요 없이 일반 냉장고의 온도로 보관하면 되고 또 유통기간이 아주 길어서 양측은 내년에도 백신 생산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 생산 방식의 계약 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공장에서 기존의 위탁 생산 방식과 달리 기술 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첫 백신입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코로나19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 경험을 살려 향후 백신 개발 원천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국내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노바백스는 영국에서 임상 3상을 마치고 영국과 유럽 등에서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데 필요한 자료를 우리나라에도 서둘러 제출하고 식약처도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등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내년 이후까지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도 우리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 속도를 보이면서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고용 충격 등 여전히 남아있는 취약계층의 민생 어려움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외 예상을 뛰어넘은 경제 성적표에 정부는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으면서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수출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와 수출이 모두 회복세를 보인 점이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경기 회복 흐름을 고려해 기존 3%대 초반에서 3% 중후반까지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면 3% 중후반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성장 전망치를 수정해서 제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경제 회복 이면에 고용 충격 등 취약계층의 민생 어려움은 여전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순탄한 회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백신 수급에도 총력을 기울여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반기에 백신 거북이 많이 늘어나고 접종이 많이 늘어나고 또 11월 달에 정말 그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확실히 경제 회복 속도가 반등 속도가 더 당겨질 수 있겠다, 더 가속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어닥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당정협의 속도를 높여 시장 혼란을 신속히 잠재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여야 갈등으로 파행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다른 법이 많은데도 국민의힘이 손실보상법만을 논의하자고 요구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소급 적용을 담은 손실보상 법안을 원포인트로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지연 작전을 펼쳐 회의가 파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법 앞에서 정부 핑계를 대고 숨고 있다며 소급 적용이 포함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마치 공장처럼 밤낮으로 시신을 태우고 있다. 인도에서 코로나19 희생자가 걷잡을 수 없게 늘어나 그야말로 생지옥이 됐습니다. 각국이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지만 열악한 행정 시스템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불씨 사이로 촘촘히 잿더미들이 쌓였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해도 처리할 시신은 줄을 잇습니다. 정식 화장장이 모자라 도심 공터에 임시 화장장까지 만들어 쓰는 상황. 꺾이지 않는 폭증세에 인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 의사 한 명이 수백 명의 환자를 보고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환자도 늘어만 갑니다. पता नहीं क्या कितनी देर तक तो एडमिट ही नहीं किया, इलाज ही नहीं करा और कल से कांटेक्ट करने की कोशिश कर रही हूँ। उनके पास मोबाइल दे रखा था, वो फोन भी नहीं रिसीव हो रहा और आज कॉल आ गया कि वो खत्म हो गए। 인도 정부는 퇴역 군의관까지 차출해 나섰습니다. 군이 보유한 산소도 병원으로 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감염의 파도는 현지 외교가로도 밀려왔습니다. 각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도 집단 감염으로 사망자까지 나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인도 직원 2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 대사관에서도 한국인 2명, 인도 직원 8명이 감염됐습니다. 현지 주요 대사관들은 한 라인을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서는 실정입니다. 미국, 일본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캐나다 같은 주요한 나라들하고는 향후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있어서 서로 대응 방안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 정재계에 포진한 인도계도 모국 지원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곳곳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입니다. 13억 인구 대국에 국토도 넓고 오지도 많은 데다 통계가 부실해서 접종 대상자 찾기가 어려워 실제로 인도인들이 지원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는 미국이 정상화에 한 발 다가서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군중 속이 아닌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1억 4천여만 명으로 전체 성인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도 1억 명에 이르며 37%를 넘었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이 가속하면서 미국이 정상으로 복귀하려는 하나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Starting today, if you're fully vaccinated
and you're outdoors, you need, and not in a big crowd, you no longer need to wear a mask. CDC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개정해 접종을 마친 사람은 마지막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이라며 이를 확인했습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혼자나 가족과 산책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장, 교회 등 종교시설 같은 북적이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쓰기를 유지했습니다. However, we continue to recommend masking in crowded outdoor settings and venues, such as packed stadiums and concerts, where there is decreased ability to maintain physical distance and where many unvaccinated people may also be present. 이에 따라 월가 금융회사들이 속속 정상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7월까지 모든 인력의 사무실 출근 계획을 알렸고 시티그룹도 7월을 목표로 준비에 나섰습니다. 또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8개 전시시설의 문을 다음 달부터 여는 등 각종 문화시설도 운영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미국 백악관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7일 브리핑에서 지식재산권 면제 방안을 포함해 전 세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백신 생산과 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 지식재산권 면제도 그중 하나이지만 우리는 뭐가 가장 합당한지 평가해야 한다며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백신 생산을 증대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스페인에선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채 관객 5천 명이 한 공간에 모이는 대규모 밴드 공연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걱정 없이 이런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지 알아보려는 실험이었는데요. 방역 지침을 잘 따른다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스페인에서 열린 인디 록밴드의 공연입니다. 콘서트를 보기 위해 실내 경기장을 찾은 사람은 모두 5천 명. 마스크는 썼지만 별도의 거리 두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관객들은 행사 당일 코로나19 항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규모 실내 공연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이 기획했습니다. 공연 2주 후 관객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해보니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That is a cumulative incidence at 14 days of 131 cases per 100,000 inhabitants. And that's exactly the half that has been reported in the general population. 확진자 6명 가운데 4명은 공연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감염됐고 나머지 2명은 감염 경로가 불명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기에 신경 쓰고 진단 검사와 마스크 쓰기가 잘 지켜진다면 대규모 실내 공연도 안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se are very reassuring data that we believe will be helpful in opening the cultural activities everywhere in the world. 유럽 각국에서 봉쇄 조치를 완화해 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 가능성을 타진하는 실험도 잇따라 시도되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최근 부동산 민심 수습에 주력하고 있는 민주당이 다음 달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를 푸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매서운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이 첫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1시간 반가량 머리를 맞댄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는 물론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까지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되 종부세와 재산세가 매겨지는 6월 1일 전까지 매듭 지을 방침입니다. 6월 1일이 공시지가 결정일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빨리 당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된다.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종부세 완화입니다.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발과 함께 차기 당권 주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큽니다. 집을 그냥 갖고 있어도 조금 지나면 세금이 다시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사인이 오는 거죠. 저는 그 종부세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종부세도 거둘 수 없다면 저는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종부세가 올해 말에 부과되는 만큼 논의를 뒷순위로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조건 완화부터 시작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1주택자들의 그 세부담이 급격히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전에 지방세법 등을 좀 개정할 수 있으면 해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나 조정도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보선 참패를 핑계로 개혁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동시에 중도층을 되돌아오게끔 할 수 있는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가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으로 보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납세 대상자들의 눈은 이제 정치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관심입니다. 일단 다음 달 말까지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마무리돼야 소급 적용에 대한 단서 조항 없이 세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 부과 기준 완화 여부에 이은 또 다른 시장의 관심은 법 개정 시점에 쏠리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올해 납부분부터 세금 완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과세 기준이 정해지면 대상과 세액이 7월에 국세청에 전달되고 세액이 결정되면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법 개정이 늦어진 상태에서 납부 고지서가 송부되면 올해 과세분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이후 부칙을 통해 올해분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7월까지는 고지서가 발송이 돼야 되니까 그 전까지 논의가 끝나고 행정적인 절차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행안부와 국세청의 과세 자료 분석과 확정 절차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당정 간 협의와 조율이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보유세를 둘러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어떤 큰 원칙과 골격을 유지하는 틀 내에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그런 시장 안정 의지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제기되고 민간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당과 정부가 세부담 완화 여부에 대한 속도전 의지를 나타냈지만 과세 기준일이 불과 한 달가량 남은 상황인데다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어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르지만 절반 정도는 제도화가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정된 일정대로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먼저 용어부터 정리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G20 국가들도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화폐를 대체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홍 직무대행은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경제적 가치는 인정했지만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금융투자자산이 아닌 만큼 규제나 보호도 같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을 통해 절반 정도는 제도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육성법상의 자산,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에 관한 그런 규정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걸 제도화라고 하면 제도화할 수 있는데 반 정도 제도하겠죠. 세금 부과에 대해선 은성수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미술품에 빗대면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고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유예도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과세는 그대로 아까 제가 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세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가상자산 담당 부처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홍 직무대행은 또 가상자산은 위험성이 큰 자산인 만큼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아이를 낳는 비혼 단독 출산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거 커플, 위탁 가족 등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할 방침인데요. 아예 민법 규정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는 지난해 일본에서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을 보면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혼 여성은 시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 건강가정 기본법이라든지 민법 등에서의 가족 개념이나 범위는 이런 비혼 출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목표는 모든 가족들이 차별되지 않고 함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선 오는 6월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윤리적 쟁점 연구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혼인, 혈연, 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동거 커플과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에 그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의 범위나 정의 규정을 확대하게 됐을 때 실제 다른 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차별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게도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줄고 대신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다문화 가족이 문화,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에 시달리지 않도록 혐오 발언 금지 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온라인에서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다 그 가족까지 살해한 김태현. 검찰은 김태현이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거절당할 경우 강렬한 분노를 극단적 방법으로 해소하는 유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연락처를 받고 알 수 없게 되자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끔찍한 범행의 시작은 지난 1월 23일 한 술자리였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 등 3명과 만난 자리에서 김태현은 갑자기 화를 내는 등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호감이 있던 A씨로부터 연락이 끊기자 김태현은 다음 날 곧바로 A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A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공중전화와 다른 사람 휴대전화까지 동원한 김태현의 연락은 끈질기게 계속됐습니다. 후회할 짓 하지 말라며 욕설 섞인 위험 메시지까지 보내던 김태현은 A씨가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처조차 알 수 없게 되자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태현이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거절당하면 분노를 극단적인 형태로 풀려고 하는 양극단적 대인관계 유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상대의 거절을 적대시하게 받아들이는 인지적 왜곡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일종의 과도한 집착과 의심, 더불어서 비현실적인 망상처럼 그런 사고들을 자기 스스로 혼자 키워왔다는 거죠. 필요하면 A씨 가족까지 죽일 생각을 한 김태현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한 김태현은 범행일 이후로 미리 휴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범행 사흘 전부터는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범행 전날엔 자신의 휴대전화 대화 내역과 연락처 목록도 지웠습니다. 범행 당일 오후 5시 35분쯤 미리 준비한 상자를 문 앞에 내려두고는 상품 배달이 왔다며 A씨 집 현관 문을 두드렸고 5분 뒤 확인하러 나온 A씨의 동생을 흉기로 위협해 집으로 들어간 뒤 살해했습니다. 밤 10시쯤 귀가한 A씨 어머니와 1시간 반 뒤에 돌아온 A씨도 차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태현은 범행 후에도 A씨 SNS에서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검찰은 김태현에게 살인과 주거침입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스토킹 행위는 범죄가 맞지만 처벌법이 올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라 대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들 모두를 징계하고 직무 배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받은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2명은 향응 수수 금액이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결론 낸 겁니다. 이들에 대해선 감찰을 통한 징계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지난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기소된 1명을 포함한 2명의 징계 방침이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3명 중에 기소된 검사를 포함해서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착수하려 합니다. 법무부는 남은 1명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 작업을 해왔는데 최근 해당 검사가 당시 술자리에 자신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 합류했을 때 불편함을 느껴 곧장 자리를 떴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큰 사정 변경이 생긴 만큼 검사 2명에 이어 남은 1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히 직무집행 공정성과 관련이 있다면 당사자가 직무 배제되는 게 맞는다며 이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남부지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 만큼 제 식구 감싸기로는 볼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대로 수사팀의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혹에 연루된 검사 3명 중에는 1명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감찰을 통한 실체 파악이 과거 수사 내용을 뒤집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오늘은 봄의 불청객 황사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 섬지역인 백령도부터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점차 그 밖의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0도가 예상됩니다. 지금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바람을 타고 황사가 남동진하면서 차츰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고요. 모레 전국에 비가 온 뒤 해소가 되겠습니다. 낮 동안 중부지방은 선선하겠고 남부지방은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23도, 광주와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과 충북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5에서 20mm가량의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입니다. 오늘은 되도록 실내 환기를 자제하고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출생신고 때 엄마 성 따를 수 있게 법 바꾼다.
아빠성 따르는 원칙, 혼외자 구분 없앤다. 동거와 비혼 출산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의 여가부 4차 건강가족계획 내용 각 조간이 일면에서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부계와 법률혼 중심의 전통가족 개념을 탈피하려는 시도인데 법 개정 등 갈 길은 멀다는 지적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수집한 미술품 컬렉션 가운데 국보인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와 프랑스 인상파 거장 클로드 모네의 대작 수련이 나라의 공식 소장품이 된다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오늘 이 회장 상속재산 처리 방안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삼성가는 이 두 작품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구도와 크기가 거의 같은 모네의 다른 작품이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경매에 시작가 4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00억 원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완화 대책 4달 발표. 부동산 세제 논의는 당분간 없다던 민주당.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다가오자 성난 부동산 민심이 또 터질까 우려하며 결국 속도전에 나섰다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하루 만에 또 말 바꾼 여당이라고 제목을 뽑았는데요. 경향신문은 이 같은 현상을 신호등에 비유하며 풍자했습니다. 한겨레는 여당이 보유세 완화에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지만 투기 대책에는 미적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19개 관련 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해 조속히 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개뿐이라는 내용입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며 백신 종류에 따른 선별적 여행 허가 조처로 전 세계에서 백신 블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EU는 중국산 백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중국은 자국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죠. 개도국은 백신을 골라 맞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백신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백신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라는 분석입니다. 비열등성 시험 도입, 국내 백신 개발 속도. 정부가 백신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3상 임상시험에 비열등성 시험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비열등성 시험은 기존 방식보다 접종군, 위약 대조군이 훨씬 적어 국내 백신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 소속 현직 검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변호사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가상화폐 열풍이 불 때마다 투기 행위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는데요.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현직 검사가 곧바로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기려는 것에 대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 내용이 오늘 공개됩니다. 삼성 지배구조의 변화 가능성과 함께 미술품 기증과 사제 출연이 어느 정도로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 구속 사례입니다. 한국의 두 번째 추기경인 천주교 정진석 추기경이 선종했습니다. 향년 90세로 한국 천주교의 내실을 다지는 데 초석을 놓은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0살 이상 장병 1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새 환자는 크게 늘어서 7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신 처리가 버거울 정도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정상 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내놓은 계산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삼성그룹이 오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 상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식 배분에 따라 삼성의 지배 구조에 어떤 변화가 올지, 또 미술품 기증과 이건희 회장이 약속했던 사제 출연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가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 등 19조 원대 가치의 천문학적 유산을 남겨 주식 상속세만 11조 원이 넘습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물산, 생명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7%에 불과해 아버지가 남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지배력 강화 차원에서 배분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건희 전 회장이 그렇게 쓰러지신 이후에 보면은 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돌아갔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아마도 상속 관련해서도 그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만 최대 3조 원에 이르는 미술품 등을 모두 상속받는다면 주식 외 유산의 상속세 규모는 1조 원을 훨씬 웃돌 전망입니다. 13,000여 점의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상속인들이 1조 원에서 2조 원대 규모의 미술품을 사회에 내놓는다면 그만큼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세 개의 감정기관들이 서약서를 쓰고 감정을 참여를 했었는데요. 아마도 뉴스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은 이번에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뭐 대단한 컬렉션임에는 분명한데 이건희 회장이 과거 약속했던 사제 출연도 1조 원 안팎 규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난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재산 일부를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 일가가 13조 원 안팎의 역대급 상속세를 5년간 나눠 내더라도 배당금이나 기존 재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세법이 무척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통큰 사회 공헌이 이루어지면 삼성전자를 세계적 반도체 회사로 키운 이건희 회장의 평판이 더욱 높아지고 재계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은 없다며 이 부회장 사면론 확산에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5곳은 지금은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글로벌 산업 주도권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대책을 마련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경감 방안과 무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LTV와 DTI 규제 완화 방안,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에 힘입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가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현재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적정 수준을 지나치게 넘어서면 시장은 반드시 조정 과정을 거쳤다며 너무 큰 기대감을 가졌다가는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어젯밤 마지막 TV토론에서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홍영표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현행 유지 등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공시지가 현실화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에 부분적으로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다른 두 후보로부터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90%까지 완화해주자는 주장이 공격받자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제1금융권의 대출을 터주지 않으면 오히려 악성 채무가 늘어날 거라며 반박했습니다. 우원식 후보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과해서
다주택자의 조세 회피처로 작용한다며 대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여서 이들의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납세 대상자들의 눈은 이제 정치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관심입니다. 네, 일단 다음 달 말까지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마무리돼야 소급 적용에 대한 단서 조항 없이 곧바로 세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 부과기준 완화 여부에 이은 또 다른 시장의 관심은 법 개정 시점에 쏠리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올해 납부분부터 세금 완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과세 기준이 정해지면 대상과 세액이 7월에 국세청에 전달되고 세액이 결정되면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법 개정이 늦어진 상태에서 납부 고지서가 송부되면 올해 과세분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이후 부칙을 통해 올해분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7월까지는 고지서가 발송이 돼야 되니까 그 전까지 논의가 끝나고 행정적인 절차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행안부와 국세청의 과세 자료 분석과 확정 절차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당정 간 협의와 조율이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보유세를 둘러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어떤 큰 원칙과 골격을 유지하는 틀 내에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그런 시장 안정 의지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제기되고 민간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당과 정부가 세부담 완화 여부에 대한 속도전 의지를 나타냈지만 과세 기준일이 불과 한 달가량 남은 상황인데다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어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일 15만 가구에 달하는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합니다. 네, LH의 땅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공급 확대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최근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2사 공급 대책에서 전국 15곳에서 20곳을 공공택지로 신규 지정해 26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광명, 시흥과 부산, 대저 등 10만 1,000가구가 1차로 발표됐고 이번에는 수도권 11만 가구를 포함한 14만 9천여 가구의 입지가 새로 공개됩니다. 4월 말 추가적인 신규 택지에 대한 발표, 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 그리고 5월 중에 민간 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심을 끄는 수도권 신규 택지에는 중소규모 택지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포 고촌과 고양 대곡, 화전, 하남 간북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지정은 민간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보다 확실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방식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접근성이나 교통 등의 입지가 좋은 곳이 지정되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직주 근접 입지에다가 또 교통망의 수혜를 보고 그리고 동서남북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권을 대체할 만한 그런 신도시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LH의 땅 투기 의혹이 사업 추진의 변수로 꼽힙니다. 당장 신규 후보지에서 또 다른 투기 의혹이 불거질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어서 정부도 사전 검증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투기 거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볼 계획으로 있고 또 필요하면은 저희 국토부나 LH 직원들의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H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토지 보상 등의 작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큽니다. 공급 확대 신호를 이어가려는 정부의 노력이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덜어줄 수 있을지 신규 택지 발표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가상화폐 투기가 잘못된 길이고 이것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가상화폐 투자자, 특히 2030 세대의 반발이 컸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안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광풍이 불던 지난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는데 이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진다며 법을 통해 거래를 막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유시민 전 장관이 가상화폐는 도박과 같고 전 세계 사기꾼들이 모인 곳으로 본다고 한 발언까지 회자되면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2018년 당시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은 19일 만에 20만 명을 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최근 금융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다시 가상화폐 관련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화폐이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잘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정부는 가상화폐 사업자와 투자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건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게 그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의 무슨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나라는 없더라고요. 이번의 경우 민주당의 입장이 다릅니다. 민주당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은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꼰대식 발언이다, 낡은 인식이다 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여권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아예 정부가 틀렸다며 청년 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리와 함께 배워야 한다,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험은 줄이고 미래는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부를 강하게 질책한다는 점에서 대책 미비를 꼬집는 국민의힘과 오히려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성 강한 거래라고 엄포만 놓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관계 부처들 간에도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은 지난 2018년 사태의 교훈을 되새기며 발빠른 대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는 언젠가 정식으로 맞닥뜨려야 할 사안이긴 하지만 사전에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화폐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을 조세 형평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액급여와 퇴직금을 챙긴 사주 일가, 또 이른바 부모 찬스로 거액의 부동산 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 혐의자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주 일가 가운데는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도 포함됐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일부 사주 일가의 이익 독식 탈세와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액급여와 퇴직금 등 기업 이익 탈세 혐의자 15명을 비롯해 불공정 부동산 거래 혐의자들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2019년 기준으로 9조 4천억, 평균 3,127억 원의 재산을 보유했습니다. 모 그룹의 사주 부친과 사주 형제는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급여를 받고 수백억 원의 퇴직금도 챙겼습니다. 또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를 환전해 사주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했습니다. 사주 1인당 급여는 13억 원으로 평균 근로자 급여 대비 35배에 달했습니다.
사주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자녀들에게 전부 증여한 뒤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노른자의 땅을 취득액의 절반 수준으로 자녀가 지배주주가 된 회사에 넘겼습니다. 자녀들은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사주 B씨는 아파트 시행사 주식을 초등학생 손자에게 증여했고 분양이 끝나면서 미성년자인 사주의 손자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세 부담을 회피했습니다. 사주 자녀들은 소위 부모 찬스를 통해 재산 증식 기회를 독점하며 최근 5년간 약 1조 원에 넘는 재산이 증가한 것은 물론 증가 속도 역시 부모 세대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금을 빼돌려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대상자 중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5조 원이 넘으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가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주춤했지만 지난주 전 세계 확진자는 9주 연속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까지 더하면 감염자가 1,500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째 500명대입니다. 지난주 800명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지만 휴일 검사량 감소에 따른 영향이어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의 코로나 환자는 9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지난주 신규 환자는 568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도는 지난주 확진자가 217만 명, 사망자가 15,000명으로 증가세가 폭발적입니다. 독일,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도 예방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환자 발생 증가로 인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세입니다. 지난주에만 86명이 늘어 누적 535명입니다. 영국발 변이가 76명, 남아공발 변이가 10명인데 해외 유입보다 지역사회를 통한 감염이 52명으로 훨씬 많아 걱정입니다. 여기에 변이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변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람도 615명에 달합니다. 또 캘리포니아 변이와 인도 변이 같은 기타 변이 감염자도 363명으로 이를 모두 더하면 1,500명을 넘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는 거의 한 60% 가깝게 국내 감염 사례의 약 16% 정도에 대해서는 변이 분석을 하고 있고 점점 그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영국 변이에 대해선 일반 코로나 환자처럼 증상이 없을 땐 열흘 이후에 격리 해제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어제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7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443명보다 269명 많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서 최소 700명대 중후반, 많게는 8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제약사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와 만나 식약처의 전담팀을 구성해 노바백스 백신 도입에 신속한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스탠리어크 노바백스 회장을 만나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협력 관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바백스사와 기술 이전 계약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바백스로부터 총 2천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공장에서 전량 생산하며 기존의 위탁 생산 방식과 달리 기술 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첫 백신입니다.
현재 노바백스는 영국에서 임상 3상을 마치고 영국과 유럽 등에서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 물량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방역 당국이 오는 3분기에도 코로나19 백신 선택권을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오는 3분기에도 백신 선택권을 보장해 각 국민이 희망하는 백신을 맞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30살 이상 장병 1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군부대와 군병원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국방부는 30살 이상 장병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을 5월 첫째 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지연 가능성도 있어서 최대한 빨리 2주 이내에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단이 내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합니다. 대한체육회는 내일 오후 4시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선수와 지도자 100명이 1차로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가 질병청에 보고한 백신 접종 대상자는 931명이며 이 가운데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30살 미만 대상자 598명은 접종 주기와 경기력 유지 등을 고려해서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유럽 각국이 최근 잇따라 봉쇄 조치를 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EU 전체 성인의 4분의 1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만큼 앞으로 더 속도를 높여서 코로나19를 충분히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밀라노의 명소 나빌리 운하를 따라 식당 야외 테이블에는 저녁 식사를 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적은 지역 식당과 술집의 야외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Alla fine piano piano torneremo alla normalità. Niente, siamo contenti di poter lavorare dopo tanto tempo. 그리스와 벨기에도 다음 달부터 식당과 술집, 카페에서 야외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도 다음 달 초 학교 문을 열고 중순부터는 야외 식당과 문화시설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On a un peu peur du brésilien, mais bon, on va voir. Soyons optimistes. 유럽 각국이 이처럼 잇따라 빗장을 푸는 건 봉쇄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규제를 푸는 대신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EU 전체 성인 가운데 4분의 1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태.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7월 말까지 성인 70%가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We are working with BioNTech Pfizer on a new contract. This contract will foresee the delivery of 1.8 billion doses for the years 21 and to 23.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유럽이 너무 일찍 빗장을 푼 데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 신규 확진자 수를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인도보다도 오히려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 태세를 늦춘 사이 변이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브라질과 인도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야외에서는 대규모 군중 속에 있을 때가 아닐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권고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실외에서는 경우에 따라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시각 27일 이같이 개정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지옥으로 불리는 인도에서는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산소통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암 시장 가격이 최고 20배까지 뛰고 있습니다. 인도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국제사회 긴급 지원도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최근 인도의 수도 뉴델리의 병원에서는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서 환자 수십 명이 동시에 숨졌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환자 가족이 병원에서 산소통을 훔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병원마다 산소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생긴 일입니다. 환자는 폭증하고 산소통이 부족하다 보니 산소 가격이 금값이 됐습니다. I'm buying oxygen at the rate of gold. You know, it has the situation come to that level. It was like 22 rupees per kg oxygen, and today I sanction for 50 rupees per kg. And the black marketing is happening.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 길거리 차 안에서 산소를 공급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필사적으로 암시장에서 산소통을 살 정도로 상황이 급한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산업용 산소를 의료용으로 돌리고 산소탱크 특급 열차를 편성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수도 뉴델리 등에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역시 품귀 현상을 빚는 데다 사재기까지 생기면서 렘데시빌의 암시장 가격이 20배 이상 뛰었습니다. 국제사회도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자사의 렘데시비르를 45만 병 이상 인도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인도에 지원 물품과 인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And the situation in India is beyond heartbreaking. WHO is doing everything we can, providing critical equipment and supplies, including thousands of oxygen concentrators, prefabricated mobile field hospitals and laboratory supplies. 이런 가운데 영국으로부터 100대의 인공호흡기와 95대의 산소 농축기 등 필수 의약품을 실은 수송기가 처음으로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네, 우리 외교부도 인도에 산소 발생기와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와의 오랜 우호 관계와 인도적 차원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현지 우리 교민을 위해서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외교 횡령을 통해 긴급 조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코로나19 백신을 보낼 생각이라며 시점에 대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27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연설 뒤 취재진의 질문에 모디 총리와 전날 통화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나는 언제 우리가 실제 백신을 인도에 보낼 수 있을지 그와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병세가 악화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천주교 전 서울대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선종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는 어젯밤 10시 15분쯤 서울 성모병원에서 정 추기경이 노환으로 선종했다고 밝혔습니다. 향년 90세입니다. 정 추기경은 지난 2006년 장기기증 의사를 밝혀서 선종 후 각막기증이 이루어졌으며 빈소는 명동대 성당에 마련됐습니다. 정 추기경은 지난 2006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추기경에 임명하면서 한국에서는 고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서 두 번째 추기경이 됐습니다. 고 정진석 추기경에 대한 추모 미사가 거행됐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오늘 0시쯤 서울 명동성당 대성전에서 고 정진석 추기경 추모 미사를 열었습니다. 미사에 참석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김수환 추기경이 아버지였다면 정진석 추기경은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았다며 추모했습니다. 네, 비혼 단독 출산으로 화제가 된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라는 주제로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혼인, 혈연, 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해서 동거부부와 사실혼 부부, 위탁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미혼모가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홀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비와 법률 상담 등 출생신고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 씨가 상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네, 오스카상의 경우 공식적인 상금은 없고 대신 스웨그백이란 가방을 받는데요. 어떤 가방일까요?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아카데미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오스카 트로피. 34.3cm 높이에 무게는 3.8kg에 달하고 24K 금으로 도금한 청동상입니다. 수상자에게 따로 주는 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마다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회사에서 주는 선물 가방인 스웨그백을 받게 됩니다. 올해는 걱정스러운 팬데믹의 해를 주제로 가방을 구성했는데 순금 전자담배나 수면 상태를 기록하는 헤어밴드 같은 건강 관련 용품이 주로 담겼습니다. 올해 예술계 화두인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카드가 담긴 것도 눈에 띕니다. 남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던 고 체드윅 보스만을 기리는 3D 카드입니다. 스웨그백의 가치는 20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2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윤여정의 수상을 계기로 영화 미나리의 오스카 특수도 기대됩니다. 개봉한 지 2달이 다 돼가지만 시상식 이후 관객 수가 상승세로 돌아섰고 집에서 VOD로 즐기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가까운 근처 영화관에 혹시 뭐 상영을 하나 안 하나 그거 봤는데 아직은 그거 못 본 것 같아요. 만약 하게 되면 꼭 보고 싶어요. 수상 소감을 듣고 나서는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윤여정의 과거 작품들도 다시 관객을 찾습니다. 24살 윤여정의 연기를 볼 수 있는 데뷔작 환여가 50년 만에 재개봉합니다. 바람난 가족과 돈의 맛, 찬실이는 복도 만치 등 윤여정이 출연한 영화 17편을 볼 수 있는 특별전도 진행됩니다. SNS에서는 작품을 함께한 김혜수와 배두나, 이병헌, 전도연 등 배우들의 축하 인사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영화계에 모처럼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미국의 힙합 스타 카니에 웨스트가 신었던 나이키 에어 이지 운동화의 경매 가격이 1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매 회사 소더비는 웨스트의 운동화가 종전 경매에서 팔린 최고가 운동화의 3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존 최고가는 나이키 에어 조던으로 지난해 8월 크리스트 경매에서 우리 돈으로 6억 8천여만 원에 팔렸습니다. 코로나19로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이용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 광고가 확인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다이어트와 건강 관련 앱 10개 업체를 살펴봤더니 7개 업체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함에도 실제 계약 해지와 대금 환급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건데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제시했습니다. 출생신고 때 엄마 성 따를 수 있게 법 바꾼다. 아빠 성 따르는 원칙, 혼외자 구분 없앤다. 동거와 비혼 출산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의 여가부 4차 건강가족계획 내용 각 조간이 일면에서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부계와 법률혼 중심의 전통가족 개념을 탈피하려는 시도인데 법 개정 등 갈 길은 멀다는 지적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수집한 미술품 컬렉션 가운데 국보인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와 프랑스 인상파 거장 클로드 모네의 대작 수련이 나라의 공식 소장품이 된다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오늘 이 회장 상속재산 처리 방안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삼성가는 이 두 작품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구도와 크기가 거의 같은 모네의 다른 작품이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경매에 시작가 4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00억 원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완화 대책 4달 발표. 부동산 세제 논의는 당분간 없다던 민주당.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다가오자 성난 부동산 민심이 또 터질까 우려하며 결국 속도전에 나섰다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하루 만에 또 말 바꾼 여당이라고 제목을 뽑았는데요. 경향신문은 이 같은 현상을 신호등에 비유하며 풍자했습니다. 한겨레는 여당이 보유세 완화에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지만 투기 대책에는 미적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19개 관련 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해 조속히 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개뿐이라는 내용입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며 백신 종류에 따른 선별적 여행 허가 조처로 전 세계에서 백신 블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EU는 중국산 백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중국은 자국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죠. 개도국은 백신을 골라 맞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백신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백신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라는 분석입니다. 비열등성 시험 도입, 국내 백신 개발 속도. 정부가 백신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3상 임상시험에 비열등성 시험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비열등성 시험은 기존 방식보다 접종군, 위약 대조군이 훨씬 적어 국내 백신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소속 현직 검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변호사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가상화폐 열풍이 불 때마다 투기 행위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는데요.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현직 검사가 곧바로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기려는 것에 대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오늘은 봄의 불청객 황사가 찾아오겠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현재 백령도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오전 중에는 수도권 등 곳곳에서 점차 황사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미세먼지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고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오후까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 대전은 23도, 대구는 25도, 부산은 22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